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부 첫 번째는 정부 재정 지출과 관련고 요새 한참 관심을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진행해요. 발표하시는 분들도 한 15분 좀 안 되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하시는 분도 한 5분 해야 되니까 토론하시는 분이 좀 이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 시장의 신동입니다. 첫 번째 지출 준비과 개인적 집단적인 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기영 박사하고 주영태 교수님이 하는데 우리 발표는 이기영 박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통계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대영 연구원입니다. 네, 그 세션에서 이제 논문 3개 중에 제가 첫 번째 발표인데요. 뒤에 논문 이제 좋은 논문 2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능한 짧게 한 10분 정도 안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제목은 이제 지출 준칙과 개인적 및 집단적 지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재정 준칙과 지출 준칙 그리고 이제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OECD 이제 주요국의 그 정부 GDP 대비 정부 지출 현황 그리고 이제 개인적 지출 비중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권별 정부 지출 추이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으로는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이제 공공부문 재정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대 재정 개혁이 추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장기 시기에서의 재정 운용으로 해서 이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도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내분의 탑다운 하향식 예산 편성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내분 자율 편성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정 사업에 대한 이제 평가와 환류인데 그 성과 정보를 통해서 이제 4년도 예산 내분에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제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재정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국가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중장기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그 명확한 이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런 그 목표 수준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계해서 명확한 목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정책 의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에 어떤 그러니까 여건이 좀 변하면 그 목표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연한 대처에서 조금 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중장기 전망의 신뢰성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기 예측을 하다 보니까 낙관적인 예측을 좀 하게 되면서 수입이나 지출 쪽에서 좀 과다
맞추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년도 재원배분과의 이제 연계성 문제에서는 탑다운 하향식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들은 개발 사업 위주로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의 어떤 문제점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옥동석 2007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우리나라가 이제 2004년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됐으니까 이제 이 옥동석 2007 연구는 초기에 이제 내용인데요. 거기서 단연도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출한도 같은 하향식 요구가 이제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기능별, 소관별로도 이제 엄격한 한도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면서 한도 부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재정 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출 준칙에 대해서 그 해외 이제 OECD 국가들의 어떤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 세출의 기능별 분류를 통해서 그 분류 중에서 이제 우리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정부 지출의 GDP 대비 개인적 지출 비율 이제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한번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총 이제 예산에 대해서 수치 제한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제한을 두는 것인데 목표치를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목표치를 부여하고 재정 정책이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나 이런 데 크게 이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합니다. 재정 준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호황시에 이제 과다하게 이제 지출이 호황시에 이제 수입이 많아지면서 지출도 같이 따라서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좀 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정 책임성이나 채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이제 재정 준칙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보면 박형수 등 이제 2006에서는 재정 준칙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재정 운용을 폭을 좁히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홍승현 2012에서는 실제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이 정부 지출 불균형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재정 준칙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2010에서는 우리나라의 총지출이 이제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변화가 이제 있고 그리고 공무원 지출에서도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준칙, 재정 수지 준칙, 수입 준칙, 지출 준칙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 준칙은 이제 채무에 대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준칙은 장점으로는 이제 채무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통이나 감독이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경기 안정화 기능이나 이런 이제 기능들이 없는 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수지 준칙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재정 수지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제 지침을 가지고 있고, 근데 경기 안정화 기능은 이제 미비한 이런 이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준칙은 정부가 이제 수입을 임의적으로 이제 늘리거나 아니면 뭐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 쪽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출 준칙은 지출 쪽에 지출 파트에 정부 지출 규모나 증가율을 이제 관리를 하는 통제를 하는 준칙입니다. 그래서 지출 준칙의 장점을 보면 지출의 그 규모나 증가율을 통해서 경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 준칙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로이터의 연구에서는
지출 준칙은 이제 보통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재정 준칙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EU 이제 28개국의 한 15년 정도의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보면 이제 지출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기간 중에서 한 60% 정도는 이제 준수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그 중기적으로 보면 준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사회 연구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EU에서도 명목 경상 지출 한도를 이제 강조한 준칙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5개 국가들에 대해서 경상 지출 증가율을 비교해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사례로 나오는데 호황기에 정부 지출의 증가율을 통제를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이 이제 지출 준칙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입 연도는 대부분 90년대 중반 후반 정도에 도입을 했고요. 지출 주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은 지출 증가율이나 지출 한도를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적용 기간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중기 기간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하게 되는 그 기반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산 그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서 16개 분야 그리고 이제 69개 부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제 통계에서는 GFS에서는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10개 분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부문은 69개로 이제 동일한데 10개 기준으로 이제 분야로 해서 이렇게 통계들을 이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이 69개 부문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를 보면 이게 이제 그 GFS의 10개 분야에 대해서 부문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집단적 서비스와 개인적 서비스와 집단적 서비스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적 서비스는 주로 개인이나 가게가 받게 되는 이제 서비스고요. 집단적 서비스는 좀 더 이제 콜렉티브 서비스, 좀 더 개인이나 가게가 아닌 부분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정부 지출을 그렇게 분류했을 때 개인적 그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IS, 인디비주얼 서비스인데 이 개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 때 얘기하는 보건, 교육, 사회보호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R&D나 뭐 예비비 같은 성격은 집단적 지출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 지출로 교육이나 보건, 사회보호, 휴양,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OECD 주요국의 정부 지출의 한 최근 한 20년 정도의 그 비중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안정적인 20년 동안 크게 이제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45.9%의 정부 지출,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의 증가가 있었고요.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29.4% 정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 지출 비중에서 이 정부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20% 수준에서까지 가 있다. 근데 미국은 14.2%, 우리는 15.2%에서 상당히 그 정부 지출 비중이 낮은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걸 이제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년도 기준으로 15.2%의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한 2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정부 지출을 더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각 국가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부 지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출 비중 중에서 개인적 지출 비중에 대해서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이제 뽑아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스웨덴이나 프랑스, 노르웨이가 이제 그 개인적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는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간 정도의 어떤 그 개인적 지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중에서 또 안정적인 국가들은 호주나 캐나다, 독일 등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정도에서 상승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영국, 그리고 일본이 거의 제일 이제 중간에서 낮은 수준이었다가 상당한 증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낮은 이제 지출 비중을 보이는 국가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정부 지출 비중도 정부보다는 민간이 더 이제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적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 지출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거를 표로 보시면 이제 각 국가들의 어떤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 지출이 이제 타 국가들은 개인적 지출이 집단적 지출보다 높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한국은 개인적 지출 비중이 95년도 수준에 더 비중이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서 2010년 이후에 2016년에는 이제 개인적 지출 비중이 집단적 지출 비중보다 오히려 커진 그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지출 비중은 한 20년 동안 78% 정도 상당히 급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인적 지출 비중은 이제 20년 동안 상승하고 있고 집단적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걸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지출 비중의 그 흐름을 한 7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봤을 때 정부 지출 비중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은 초기에 이제 집단적 지출이 이제 녹색 점선인데 집단적 지출은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큰 변화 없이 이제 변해오고 있지만 개인적 지출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비중이 역전된 게 이제 2011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별로 한번 비교해봤을 때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지출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정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앞에 10년 동안 한 2% 정도 연평균 증가했다 그러면 뒤에 한 9년간의 간에는 한 0.5% 정도에서 정부 지출 증가율은 앞에 10년이 훨씬 높았고요. 개인적 지출이나 집단적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제 큰 증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그 정권별로 정권 연차에 따른 이제 정부 지출 추이를 보면 앞에 정부 10년, 뒤에 정부 9년이 이제 다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정부에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긴 했지만 같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 지출 추이를 보면 A 정부는 파란색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두 정부를 비교하면 개인적 지출 비중은 두 정부 어떤 정권이냐에 상관없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단적 오히려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집단적 지출 추이에서 보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정권에 따라서 어떤 복지 예산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 지출은 이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집단적 지출은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이제 특이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이 차이, 그 집단적 지출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그 OECD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봤을 때 개인적 지출이 증가하고 집단적 지출은 계속 이제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거는 또 재정 지출 준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출 준칙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놓고 있는 경우에 각 국가들이 지금 추세가 다들 개인적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지출 준칙 목표치로 이제 통제를 하게 될 경우에 집단적 지출이 줄어들고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최근까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다만 정권별로 집단적 지출에서는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명시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OECD랑 비교할 때 우리는 이제 최근에 우리 일본 이 나라들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인구 고령화나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비중만 단순히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지출의 비중을 앞으로 늘려나갈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출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출 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 중에서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개인적 지출 비중을 정부 지출 비중 중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뽑아봤습니다. 네, 이걸 마칩니다. 다음에는 우리 임진혁 박사님이 자산 재평가에 대한 승인을 전달하는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임충혁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공유재산 재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회계학회에서 발표가 처음인데 교수님들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약 740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중심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공유재산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재산 가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유재산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현재 취득 당시의 가격을 장부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로 인해서 공유재산의 현황 파악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되고 있고 이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공유재산 재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3개의 자치단체 표본을 뽑아서 이런 3개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특히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대상 가격과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양자 간의 차이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 체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비중과 역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740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출 예상과 대비를 할 때 약 2.4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유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유지 및 보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말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위탁 관리 개발 등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이고 적절한 재평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가격은 취득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이 역사적 원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취득 원가 재산 가격 정보에 기초한 정책 위반 및 추진 시 비합리적이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 처리 지침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달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현재 재평가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 2008년 이후에 공유재산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재평가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를 하고, 필요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자치단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취득가와 공시지가를 비교를 하고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그림 1번은 2018년도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그림 1에서는 그 공유재산의 비중이 토지가 56%, 건물이 13%, 기타 31%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2에서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토지의 현황입니다. 그 토지는 임야가 62%, 기타 25%, 답 6%, 전 5%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공유재산 종류 현황은 그림 3에 나와 있고, 그림 3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유재산은 연평균 7.4%씩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규모 및 세출 예산 대비 비율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공유재산과 세출 예산을 비교를 했는데, 공유재산이 세출 예산에 비해서 약 240%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정책이 점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재정 소유 충당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중심의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유지 보존 중심의 소극적인 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부터는 공익 실현 및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으로 점차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평가액입니다. 재평가는 회계학에서는 자산재평가라고 하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공정가액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회계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기적으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란 지방의 기준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치 평가를 재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재평가 대상 자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유재산 중에 재평가 도입할 수 있는 자산은 토지, 구축물, 임목 등 부동산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개정 과목의 관점에서는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의 특징은 토지, 임목과 같이 실질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하는 내용 변수가 없거나 장기간의 사용기간으로 인해서 적정한 공정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동법 46조에서 5년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격 개정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하여서 재평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5년 주기 가격 개정의 규정은 없어지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가상각 방법은 도입이 된 반면에 일반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 제도는 도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국가회계 기준에서는 국가회계 기준 38조 2에서 일반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명시를 하여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에서도 국가회계와 같은 재평가를 도입을 하여서 기존 법령과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대한 관한 규칙에서는 그 재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5년마다 가격 개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재평가에 효과가 있도록 하였지만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5년 주기 가격 개정의 규정이 없어지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가상각 방법은 도입이 되었지만 일반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 제도는 도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회계에서는 재평가 제도를 명시를 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평가를 도입을 했을 때 국가회계에서 재평가를 도입을 했을 때 비교를 지방회계에서의 재평가 효과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국가회계에서의 재평가 도입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문 발생주의 도입 영향 분석 조세재정연구원 2015년 연구에서는 국가자산 재평가 제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회계에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 2011년도부터 일반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재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2011년도 재평가가 국가회계에서 재평가가 도입이 되었을 때 토지가 약 300% 이상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작물, 임목축, 건물 또한 국유재산의 가치가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과 함께 자산 가격이 가장 급등한 것은 토지입니다. 그림 5, 6에서는 국유재산 쪽 토지와 관련하여서 2011년 복식부기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가 도입되기 전 후의 면적과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유재산의 재평가 이후 토지의 면적이 약 40% 이상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림 6에서는 국유재산 쪽 토지의 금액이 약 300% 이상 더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0년까지, 11년부터 13년까지 토지의 면적 및 금액의 연평균 변동폭이 약 1%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11년에 토지 금액 및 면적이 크게 변동을 한 것은 경상적인 요인이 아니고 이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중 토지 금액의 변동은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한 효과와 자산 재평가로 인한 효과를 따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토지 면적의 증가는 복식부기 제도의 결과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복식부기 국가제도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실사의 효과, 그리고 자산재평가는 발생주의 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토지 면적의 급격한 증가는 처음으로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도 혹시 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실사를 통해서 기존 재산 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에 토지 금액의 큰 폭의 변동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산재평가로 인한 것이고, 자산재평가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11년도 국가재무제표상의 자산재평가 이익은 512조 9,635억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 재평가의 필요성, 지방회계에서의 자산재평가 필요성입니다. 자치단체 공유재산 재평가에 대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한 공정가치의 반영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통한 신규 사업을 수행을 하거나 신규 국유재산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유사 국유재산의 공정가치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예산 분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타 회계 기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자산재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자산재평가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 가격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던 현행평가 방식의 신뢰성 결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유재산 대장 및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유재산 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수량 증가와 동의를 하게 공유재산 재평가 진행 시 재산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할 수 있고, 중복되거나 잘못 관리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치단체 지표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공유재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몸집이 부풀려지는 반면에 실질적인 현금 유입 증가 측면에서는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재평가가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부채를 감소시키도록 시행하는 편법으로 다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공유재산 재평가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 정책은 초기에 유지 보수. 최근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 정책의 범위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현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수익사업이나 세액 수입의 증대로 이어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큰 의의를 지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수의 확보는 건전재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고, 공유재산은 유용한 이용 관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재평가 필요 근거로는 초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공유재산 범위의 문제가 있고, 자산 실세의 공정성과 적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 유지 관리 방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재평가에 필요한 근거로 이런 네 가지 항목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부동산에 한정되고, 그중 가장 비중이 크고 공유재산 장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데이터와
토지 데이터의 정부 가치와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서 재평가 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표본은 광역자치단체 A구 수도권 B시의 B구 그리고 B수도권 기초단체단체 C군의 표본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A구의 경우에는 3,159개의 표본으로 분석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 공유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약 4,148억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A구의 경우 약 31%의 토지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시 B구의 경우는 총 517개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재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8,000억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토지는 평균적으로 약 1.5억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C군의 경우 총 632개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재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약 24억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 토지는 평균적으로 약 400만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평가가 진행되었을 경우 C군의 경우 약 39%의 토지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평가 전후 T테스트 결과입니다. A구, B시, B구 그리고 C군 모두 유의하게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사점입니다. 재평가를 진행을 할 경우에 재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공유재산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국유재산의 경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재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현재 가치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최근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의 공유재산의 관심도가 높아짐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의 하나로 공유재산 관리와 효율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장부 금액과 현재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3개의 자치단체 자료를 확보를 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고 각각 3개의 표본 모두에서 공유재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공유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계점으로는 3개의 표본만을 사용을 해서 약간 표본의 샘플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장부가격과 공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고 따라서 주기적인 공유재산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이런 문헌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네 분이 준비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김복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지 레지팅이라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이 됩니다. 또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지방의 잉여공도 많고 하니까 시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발표해야 될 기준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논문을 발표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많은 교수님들의 지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본 논문은 Setting and its Determinant라고 해서 그 지방 재정 공제라는 365에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정치적 문제들이 과연 이 예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의 목적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6일에 나타난 파이낸셜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예산은요, 이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500조 이상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국가 예산이라는 건 결국은 국가에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지출의 효율성이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를 관리에서 얘기하는 이 코스티 스키니스와 그 원가방 경직성과 유사한 예산의 행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방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공제에서 제시하는 그 자료인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예산에서 이 스펜딩 베리언스가 존재하는지 그럼 과연 이 지출의 행태가 다르다면 그게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한 건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 행태는 원가 행태와 동일하게 세 가지 행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로축에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의 차이이고 그다음에 가로축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과 실제 지출 예산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 형태가 대칭적인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패널 A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가 하방 경직성과 유사한 형태로 예산이 증가할 때 예산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예산이 감소하게 되면 덜 쓴 만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출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덜 줄이려는 행태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패널 C의 경우에는 예산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 실제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차기 년도 예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행태를 안타이스키니스 버짓 비헤이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예산을 확대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작년도 예산과 그다음 지출 행태에 대해서 약간 비대칭적인 행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렛칭 프린시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인크리멘털리즘 버짓 시어리에서는 정치적인 이러한 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 정부의 예산 행태에 관한 레체팅이 존재한다는 선임 연구들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방 지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경기 침체와 그다음 경기 호황에 따른 또 이 정부 예산의 지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테이블 1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243개를 가지고 이제 메트로폴리탄 이 주 시티와 그다음에 지방의 차이가 과연 존재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산은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결정하는 행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과 그다음 예산 지출 행태라는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를 고려해서 저희는 가설을 총 3가지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 레체팅 비헤이비어라는 이 예산 행태가 대칭적일 거라는 가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선행과 마찬가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이 증가할 때는 예산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지출이 감소할 때는 예산을 덜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나 또 다른 방법에서는 이 정부, 지방정부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재정 효율성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무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 정부의 이런 재정적인 형태는 다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 형태가 독립적이라고 하면 중앙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재정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과 효율성의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설 2번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 형태가 그 재정 건전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산 행태라는 거에 대해서 여자스키 1961년에서는 이러한 예산 행태는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지출 행태가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설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은 리앤 플러머 2007년 모형을 통해서 저희는 이 예산이 증가할 때, 그다음 감소할 때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베타2와 베타3의 개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 표본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저희가 그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총 1,455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정부 지출에서는 총 종합회계와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저희가 그 예상했던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출이 증가할 때 더 예산을 증가하는 형태, 혹 감소할 때는 덜 감소하는 형태가 아닌 오히려 지출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차기 년도의 예산을 더 감소시키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출을 덜 하는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가설 2번에서는 저희가 이제 메트로 주요 특별시 국가 그 외의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두 결과 모두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가설 2번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에 따라서 과연 그 지출 형태가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SUR이라는 그 분석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이러한 재정 행태, 지출 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중앙 컨트롤은 지출과 예산을 통제하는데 그 통제의 기저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지방교부세를 추가적으로 넣은 텍스 컴페이션이라는 부분과 반대로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페널티를 받은 이후의 행동 또는 이 컴펜세이션을 받기 위한 사전의 지출 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텍스 컴펜세이션이라는 지방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탄력적으로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받은 경우에 지출이 감소했을 때 차기 년도의 예산을 더 감축시키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그 정치적 성향이 같은 곳에서 더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예산을 더 감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행태가 과연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이라면 과연 지출이 예산보다 더 많은 경우와 반대로 지출이 예산보다 더 작은 경우에 어떠한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한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이 예산보다 감소하는 경우 차기 연도의 예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태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유의들이 존재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러한 유의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건지 또는 페널티를 받은 경우에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는 각각의 행태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러한 페널티를 받은 경우의 차이가 안 받은 경우와 받은 경우의 차이의 유의점은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행태에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영향이
지출을 그러니까 오버스펜딩과 언더스펜딩의 그 차이에 어떻게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맞춰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우리 뭐 조금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기영 박사 평가하신 거 우리 최원석 교수님 얼굴 좀 잠깐 코멘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혜정 교수님 보다 해주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일단 일단 본 논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진보 정권이고 그다음에 앞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대중 그 정권 때 이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도 지금 정부 지출이 이제 세입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 재정 관리,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좀 이제 그거를 좀 적절하게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 논문이 발표가 돼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특히 이 개인적인 지출이 정치인들의 이제 이 표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복지 지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출은 어느 정권 보수 정권이 잡아도 어느 정권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어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권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이계영 박사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수입 지출 측면의 준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의 준칙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측면을 중시한 준칙이 더 타당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는 이제 지출 측면의 준칙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지방정부는 이제 수입과 지출을 다 고려하는 준칙을 쓰는 경향이 발견이 되긴 했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준칙과 관련된 재정이나 재정 준칙과 관련된 것을 만약 법제화한다고 했을 때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떤 측면의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중앙지방정부가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중앙과 지방이 이제 준칙을 서로 다른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단년도보다는 과거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이제 좀 중기적인 그런 어떤 기간을 두고 준칙을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단년도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국대학교의 남정입니다. 우선 본 논문을 통해서 되게 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읽으면서 사실 너무 궁금한
준칙의 어떤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이런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재정 준칙을 왜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아있지 않아서 효과적인 관리, 그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재정 준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논문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지출, 채무, 재정 수지, 수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준칙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또 나라마다 이거를 다 도입하는 게 한꺼번에 다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두세 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지출 준칙만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 지출 준칙만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여기 논문 제목을 보면 아마 연구자분께서는 지출 준칙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것을 아마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어떤 준칙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어떤 준칙만을 반영함으로써 어떤 정부 지출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 지출 준칙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좀 언급이 된다면 이 연구의 어떤 그 제목이 그거거든요. 지출 준칙의 어떤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이제 논의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연구자가 제안하시는 것처럼 지출 준칙을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면 실은 이제 지출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출 중과율을 제한한다든가 지출의 어떤 그 레벨 3%든가 제한한다든가 이런 어떤 좀 다른 어떤 또 이제 방법론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가야 적합한 어떤 그런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칙을 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 세 번째 부분부터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경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에게 40분 세시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시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시간에 아무래도 간단하게만 그래도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코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금 예산 데이터를 쓰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논문을 제가 다 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읽는다 하면 읽었는데요. 예산 초기 자료를 쓴 건지 아니면 수기 자료를 쓴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당초 예산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최종 예산을 가지고서 한 건지 사실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간에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렇게 아실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그건 이제 질문이었고요. 빨리 해야 된다는 해서 다른 거 다 생각하겠습니다. 코멘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래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래칭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치적일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인 특성, 그러니까는 2월 제도, 특히 사고 이후를 이렇게 막는 그 제도가 있다는 그 측면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본다면은 불용액이 꽤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건데 불용액과 이것을 좀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공제 박정규 부장입니다. 저는 시간 내서 한 가지만 좀 제 질문인지 코멘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산 초과 이제 지출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행정에서는 원래 성립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서에 있는 예산 최종 예산이건 당초 예산이건 예산서하고 지출하고 비교하면 초과 지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년 2월에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인태 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지출에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 현재의 결과는 올해의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 작년거 때문에 넘어온 결과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송지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 차이를 낼 때 그런 올해의 의사결정거랑 작년의 의사결정의 영향, 불용이나 뭐 2월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약간 좀 많이 넣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어야지 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행정 쪽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어느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장을 A4로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평소에 의혹이 좀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그냥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잘 저는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약간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동네 얘기 잠깐 하자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3선이신데요. 두 번은 야당이었었고 마저 이번이 여당이신데 여당이 되시니까 자금을 많이 끌어오셔가지고 온 동네 프랑카드에 자금 끌어오신 걸 이렇게 자랑삼아 썼는데요. 그래서 다리도 건설하시고 또 도로도 확장하시고 그래서 사선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의혹이 갔던 내용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갖고 왔는데요. 다음서 좀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정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남으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면 좀 예산을 잘 집행한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돈을 좀 또 일을 안 했다,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는 다른 논문에 대한 것보다는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잘 짜서 규모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경제 독서에 잘하는 것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기타, 그다음에 토지 중에 기타의 구성이 굉장히 높은데 기타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지 중에 매매로 발생하는 가치가 작은 임야의 비중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타 건물 임야보다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증진에 더 가치 발휘해서 있지 않을까 해서 추후에 요걸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선택하고 지방회계는 신뢰성을 선택하는 걸로 기본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히스토리 같은 거 적어주시면 더 있는 적자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시행에 있어서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한데 재평가에 관련된 비용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공시가 공시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하나도 비용이 하나 들지 않아서 그러신 건지 편익 쪽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비용이 좀 든다고 하면 관련된 비용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 재평가가 되면 아마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서울이나 비서울에 관련돼서 굉장히 집행과 손익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불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도 도입이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점 같은 데다 그런 걸 적어주시면 조금 더 싸우리나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복필 교수님 쪽에 나가서 전남대학교의 류근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서 가장 좀 질문이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고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전에 이제 장부 가격에다가 그다음에 현재 가격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셨는데 궁금한 건 장부 가격 자체가 옛날에 GDC에서 장부 가격을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문제될 수 있는 게 즉시 장부가격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취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가지고 현재 가치 대신에 비교했다면 좀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인플레이션을 좀 반영했다면 그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했다면 한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가지고 순위 가치 감정 증가의 문제도 보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태기 교수님 토론 잠깐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모태입니다. 저는 제보가 비전공체라서 우선은 좋은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저도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국표 교수님이 말했던 현시지가 공시지가랑 예전에 가격이랑 간의 차이를 테스트한 건데, 이게 과연 개수 산정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이국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본인 이 지금 현재 발표하신 논문을 원고로 이제 추구를 하신다면,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재평가하고 나서 토지가격 상승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방정부가 반길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우선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 정권 내에서는 지금 집가 안정이나 이런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추세라서 과연 이것에 대한 시행이 과연 될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이 재평가, 공유재산 재평가에 있어서 이 재산 재평가를 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역량이 과연 있을까? 좋게 생각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제 함의 쪽에다가 이러한 재평가 실시를 위해서 지방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쪽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표 토론 효율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셔서 큰 박수로